한쪽의 법 쪽의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니는 회사 사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오늘 방송의 부제목을 슬기로운 직장생활 이렇게 좀 짓고 싶은데요.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고요.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파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지역을 막론하고 이 회생과 파산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 법원의 처리 속도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이 내용도 앞으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변호사님 먼저 그 사장님 뒷담화를 하다가 잘린 직원 얘기부터 해볼 텐데 변호사님 지금은 이 로펌의 대표로 계신데 전에는 이제 또 판사로 일을 하셨었잖아요. 이 법원의 특이한 조직 문화나 아니면 뭐 이런 갑질 상사 이런 판사님이 계셨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? 뭐 갑질 문화는 사실 뭐 어디나 존재하는 거잖아요. 네.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한 분과 이 우배석 판사님, 좌배석 판사님 이렇게 세 명이 한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갈매기 대열로 부장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. 아, 부장님 가시고 네. 부장님 오른쪽에 우배석 판사님, 왼쪽에 좌배석 판사님 이렇게 네. 갈매기 대열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네. 식당에 들어가면 세 명이서 이렇게 들어온다. 이러면 네. 합의부입니다. 그리고 이제 네. 저희가 형사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도장을 찍을 때 이제 그 재판장 누구, 그다음에 이제 우배석 판사 누구, 판사 누구 이렇게 세 명 도장을 찍잖아요. 네. 이 도장을 처음에 이제 판사 임관을 하면 도장을 파오거든요. 도장집 앞에서. 네. 네, 부장님 도장이 몇 밀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. 아. 부장님보다 큰 도장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또 법원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이 직장 갑질의 수준을 넘어서 저희 모 법원에 있을 때 어떤 뭐 배석 판사님이 옆방 부장님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있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뭐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그 회식을 하다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부장님이 옆방 이제 판사님의 이게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렸다라는 얘기가 좀 네. 들렸었어요. 네. 나중에 뭐 원만한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갑질 문화가 각종 일어나고 있고요.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 그 MZ 세대, MZ 예, 세대라고 MZ 해가지고 세대가 좀 많이 교체되면서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약간 세대 교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. 아. 예전에 이제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재판장과 이제 그 좌우배석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장님 재판장과 이 좌우배석이 있으면 부장님은 판결문을 안 씁니다. 부장님은 오로지 법정에서 이제 재판 진행만 하고요. 이제 판결문을 실제로 직접 쓰는 것은 이 좌우배석이 이 나다 주심을 맡아서 판결문을 쓰고 이제 부장님은 그냥 뭐 검토하시는 정도 그리고 법정에서 진행하시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MZ 세대들이 들어오고 약간 이제 그 약간 법원에 이 경력법관이 많아지면서 네. 예전과 좀 달라지면서 뭐 이제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다 썼는데 가장 중요한 뭐 계산해서 뭐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주라라고 하면 지연손해금 계산을 해서 적어야 네. 되잖아요. 네. 판사가 뭐 1억을 줄지 1억 5천을 줄지 네. 판사가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관호를 해가지고 부장님이 계산하시라고. 부장님한테 쓰라고. 그렇죠.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과로원을 지급하라라고 하고 밑에 이제 이유를 써서 부장님한테 드렸대요. 그래가지고 부장님께서 나는 이 배석과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사에도 최근에 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법원도 이 일반 직장과 다를 바 없이 이 갑질 문화라는 게 존재하고 이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. 예, 또 그렇게 겪으셨는데 지금 어찌됐든 뭐 로펌의 대표신데 어떻게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장님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? 어떤 사장님이다? 네.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법인에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변호사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좀 냈어요. 공고를 내가지고 이제 변호사님들 지원을 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님 면접을 보는데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지원을 하셨는데 회사에는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. 네. 뭐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? 예. 뭐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? 뭐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냐?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.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왜 우리 판심에 지원했는지. 네. 그래서 왜 우리 판심에 지원하셨어요?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 변호사 그 대표들도 사장들도 왜 그 직원에 대해서 가끔씩 이게 레포책 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데 자기도 약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내부 변호사님한테 우리 회사 어떤지 좀 물어봤대요. 네. 대표님이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평을 들어서 자기가 네.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네.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네. 아니 이거 안 뽑을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나이스한 문유진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좀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는데
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. 네. 직원 A씨는요, 2021년 10월 28일부터 회사 입사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요. 이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 정도까지 이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. 네. 이 회사 주장에 따르면요, 이 직원 A씨는요, 이 식당과 사업장에서 이 다른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네. 이 회사의 실질 대표를 지칭하면서 뭐 회사 사장 뭐뭐는 뭐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동물에 네. 비유하는 표현을 쓰고 예. 뭐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. 뭐 이 회사 대표가 뭐뭐 발광을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사장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A 씨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잘리고 싶냐, 사장과 이사가 해고 권한을 뭐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A 씨가 이 부주의로 회사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 회사 측은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. 이제 A 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A 씨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. 네. A 씨는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부당하고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는데요. 네. 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사실 회사 측 주장과 조금 달랐습니다. 네. 이 노동위원회는요, 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이 해고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 상황인데요.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 따른 절차가 있거든요. 네. 그 절차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예, 그 사장님이 분노하셨는지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. 같은 이유로 근데 기각이 됐어요, 지금. 그리고 여기서 또 굴복하지 않고 행정법원으로 또 사건을 들고 갑니다. 재판부 어떻게 판결했죠? 네, 재판부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실 서면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해고 사유와 시기, 어떤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게 되는지, 그리고 언제부터 네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유, 뭐 이 직원이 그 회사 사장에 대해서 뭐 욕을 했는지 또는 회사의 기물을 파손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본 것은 아니고요. 이 서면 통지 의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네. 대해서는 이제 다툼이 없기 때문에 네. 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요. 네. 이 규정의 취지는요,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이 해고의 존부, 시기,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해서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네. 근로자에게도 이 해고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. 회사가 이 해고를 하면서 A 씨에게 이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 없이 네.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 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. 예, 변호사님 그럼 이 직원이 내욕하는 걸 들은 사장님이 이 분노와 이 수치심과 이 모욕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직원보다 사장 편을 드는 그 댓글이나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. 이 화면에 보시면은 사장은 뭐 부처냐, 그럼 저런 사람을 뭐 한 달 월급 더 주고 자르냐, 법이라는 게 뭐 저런 사람도 구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이 재판부 판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이 절차만 잘 밟으면은 내 욕을 한 직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지 실질적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. 네. 보통 우리가 살면서요, 이 대화, 행동을 볼 때 일반적 상식이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해 보이는데 이 법적 절차, 뭐 이것을 기초로 한 판단에서는 사실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네.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직원이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닌 감정, 윤리에 대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요, 이 법리와 절차를 토대로 해고의 절차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면요, 해고의 경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
진행하라는 것이 주된 요지가 네. 되겠습니다.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 법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. 네. 단순히 나를 욕했다, 뭐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절차적으로만 정당하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냐이지 이 해고 사유는 아니었거든요. 네.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고했더라도 그 이후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 유무 또한 다투게 될 것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의 정당성만이 되면 뭐 사유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따라서 네.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나를 욕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해고된 직원은 해고 사유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 예, 그 슬기로운 직장 생활, 뭐 직원도 사장님도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.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서울은 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게 평균 2개월, 평균 2달이면 되는 반면에 제주도는 약 10개월이 걸린다,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다. 법원별 처리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파산을 보면 서울은 처리하는데 2개월인데 제주는 10개월이 넘습니다, 지금. 인천은 그리고 4개월, 전주는 5개월 좀 넘는다고 나오고 있는데, 변호사님 이런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좀 보십니까? 네, 이 파산을 하러 서울까지 와야 될 정도로, 이 네. 원정까지 와야 될 정도로 처리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이런 것은 사실 서울에는 이제 판사님들도 서울 경기권에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인구도 많고 배치도 많다 보니까 사건이 좀 많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경기 침체로 그 법원에 오는 채무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, 법원에 가는 게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? 좋은 일로 법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, 파산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재판 업무도 가중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으로 이 법인 파상 접수 건수는 2021년부터 뭐 2년 사이 72.5% 증가했고요. 네. 같은 기간 개인 회생도 63%나 늘었습니다. 네. 이로 인해서 처리 속도, 지연도 불가피했는데요.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3.8개월, 2022년 4.2개월, 2023년 4.7개월, 2023년 뭐 5.1개월로 매년 늦춰지는 양상을 네. 보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법원 판사님들의 이 사건 처리가 왜 이렇게 더디고 이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하소연이나 불만이 네. 상당히 뭐 적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판사 한 명에게 이 사건 배당되는 처리 건수가 뭐 수백 건, 뭐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많기도 하고요. 뭐 설령 또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 한 사람의 결정이요, 이분들의 삶에 엄청나게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.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함께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. 네. 서울회생법원 기준 법인 및 개인 파산 건들 이 증가폭에서 알 수 있듯이요, 이 법원 판사님들께서 현재 배당돼 이 파산 사건들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신속함과 정확성, 그리고 사건 당사자분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 판사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생법원을 뭐 추가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,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, 이렇게 말을 했는데, 재판 지연 원인이 뭐 법원이 놀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, 이게. 그리고 인력난 때문인데 이게 가능할지, 그리고 단순히 뭐 인력난만 해결하면 될지 의문입니다.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현재 사안에 대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뤄야 될 이 판사님들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은 당연합니다. 하지만 인력 확충만이 답은 아닌데요. 네.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, 그리고 인력 확충 이후에 사건 배당 및 이 심리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이나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개선도 필요한데요. 왜냐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예요.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요. 네.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뭐 2억 원을 줘라, 많게는 뭐 10억 원을 줘라, 이렇게 타인의 재산권을 법원이 박탈하는 것이거든요. 네. 이 재산권을 국가가 좌지우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. 많이 뽑아서 판사들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뽑히는 판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네.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무작정 많이 뽑다 보면 부당하게 구속당하거나 부당하게 내 재산권을 뺏기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한 주간 법조계의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나이스한 판신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